오늘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그들의 인권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어 토론을 진행해 주실 포천 나눔의 집 장애인 자립센터 활동가이신 신진희 사회자님과 모두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 도와주실 포천시 수어통역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윤주희, 유신영 통역사님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사회자 신진희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퀴어 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활동가 신진희입니다. 네, 떨어요. 떠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고, 자, 집중 잘 해주시면 네네네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시작에 앞서서 패널분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성욱이라고 하고요. 소주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기 왔었고 재작년에도 여기 와서 3년째 포천의 인권문화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무지개 행동이라는 성소수자 단체들의 연합체인 그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HIV 에이즈라는 질병의 이제 낙인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아리라는 단체에서도 상근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심기용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 개인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포천이 되게 뜻깊은데, 제 포천 근처에 있는 군부대에서 일을 했었어가지고 이동면에 있는 군부대 한 곳에서 일을 했어서 여기가 굉장히 낯설지 않고 되게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군부대라고 하면 뜻깊기보다는 이제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뜻깊다고 해주시니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오늘 퀴어 토론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보편적으로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소성욱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성적으로 이제 소수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소수자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힘 없고 약하고 또 억압받는 사람들을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좀 설명하기도 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적으로도 적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그 폭력이나 혐오에 억압에 좀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서 성적인 소수자라고 해서 성소수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오늘 성소수자라는 단어하고 퀴어라는 단어 어떤 걸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더 좋을까요? 네, 사실은 성소수자라는 말을 써도 되고 퀴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두 단어는 사실 대동소이한데요. 퀴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그 뜻이 그대로 번역하면 이상한, 약간 이상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구 사회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처음에 이런 성소수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저 퀴어들 막 이런 식으로 저 퀴어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썼던 단어인데, 근데 그 서구 사회 성소수자들이 그래 나 퀴어하다, 나 퀴어인데 어쩔래 이러면서 나는 퀴어야라고 이 퀴어라는 말을 나를 설명하는 언어로 바꿔서 전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퀴어라는 말로 그냥 자신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둘 다 써도 무방합니다. 네, 저만 몰랐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이 차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성소수자, 이 성소수자 하면 저는 솔직히 레즈비언이나 게이처럼 이제 그런 분들만 솔직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의 대상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번에는 신기용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소수자라는 말은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우리가 동성애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뭐
연예인들 중에서 홍석천, 하리수 이런 분들을 아신다면 홍석천 같은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하리수처럼 하리수가 몇 년도 연예인이죠? 2000년대 초반이니까 한 20년 됐죠 벌써. 그래서 트랜스젠더를 성소수자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은 법적으로는 얘 여성이야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얘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본인이 살면서 내가 인지하는 성별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나 사실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 아니다. 내가 남성으로 법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내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인지하게 됐을 때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성적인 정체성이 소수자성이 있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해서 이제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뭐 트랜스젠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성소수자라고 부르니까요. 좀 다양합니다. 네. 네, 여기에서 방금 홍석천님하고 이제 하리수님 같은 이제 우리가 TV 매체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을 말씀해주셔서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쉽게 뭐 TV 매체에 나오지 못하셨었는데요. 네, 점차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텔레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여지고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이제 성소수자를 어떻게 TV에서 보여줄까 이게 더 중요하겠죠. 사실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군대를 나오고 저는 고양시 사람인데요. 원래 경기도 사람이긴 한데 저는 거기 경기도 고양시 토박이로 태어나서 장남 장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고양시가 도농도시인데 저희 집안은 다 고양시의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친가도 고양시, 이제 외가도 고양시 사람이어서 그냥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토착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 되게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면서 제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많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낯설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도 제사 지내고요. 저도 설날에 작년까지 저는 증조할머니가 살아계신 굉장히 장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가족사든 그 사람의 개인사를 들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인물이고 그냥 상상 속의 인물은 아니에요. 그냥 다만 저는 제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거고 그것만 다를 뿐 사실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디어나 그러니까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신문 혹은 어떤 미디어 매체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성소수자들은 대체로 좀 왜곡돼 있거나 과장돼 있거나 되게 무섭거나 낯선 사람들처럼 다뤄지는 게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친밀하게 친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훨씬 그런 접근이 많아져서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안 좋게 얘기하는 미디어들도 많아져서 그건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저랑 만나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훨씬 친숙한 존재로서 차이를 인정하는 쪽의 어떤 메시지를 담은 영상들을 좀 더 많이 영상들에 많이 노출되시기를 바라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무엇을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두 분은 커밍아웃을 하셨는데 이제 커밍아웃을 하시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주변인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성홍님. 네, 커밍아웃은 이제 그 벽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어떤 그걸 이제 설명하는 성소자들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게이다, 내가 레즈비언이다, 내가 양성애자다, 내가 트랜스젠더다 이런 거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밝히는 행위를 커밍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이 커밍아웃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커밍아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근데 이거를 왜 하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네 숨어 살지, 몰래 살지, 굳이 그거를 드러내서 이렇게 사회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평생 감추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도 평생 감추고 몰래 사랑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그 모습 그대로 사회에 드러내고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친구도 사귀고 뭐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면서 살 수 있어야 사실은 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밍아웃을 하게 된 계기도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밍아웃이란 말이 벽장에서 나오다라는 말도 그런 성소수자들의 어떤 그 상황과 조건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는 벽장 속에 갇혀 있는 기분이거나 그런 상황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제가 이제 누구를 사랑하거나 내가 누구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평생 감추고 사는 게 저는 너무 싫었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날 때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사실은 성소수자인데 성소수자가 아닌 것처럼 연기를 해야 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친구한테 처음에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인 것 같다. 그때 이제 제가 17살, 18살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친구가 너는 이제 청소년기니까 우리가 잠시 방황하는 거다. 잠시 방황하는 거고 너는 다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그 친구랑은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멀리했고, 근데 또 제가 커밍아웃을 했는데도 그 뭔 상관이냐 이러면서 또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은 사실은 그때 사람마다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군가는 멀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계속 곁에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커밍아웃을 또 했거든요. 제가 그때도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어머니한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제가 일부러 막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하게 됐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사실 처음에 반응이 이렇게 저를 안아주시면서 왜 이제야 말했냐, 너무 혼자서 힘들었겠다, 이렇게 좀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셨는데, 처음엔 그러셨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너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주변에 이게 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읽어볼 수도 없고 정보가 없으니까 내 아들이 괜찮은 건지 이건 어디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엄청 혼란스러우셔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우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런 반응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커밍아웃을 했을 때는 어쨌든 이게 이 동성애라는 것이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는 그 WHO가 정신질환, 질병이다, 이건 질병이다라고 해서 질병 목록에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1990년 5월 17일에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질병 그 목록에서 분류해서 삭제를 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 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날 그렇기도 하고 1973년에는 미국 정신의학회가 동성애는 이제 질병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또 최근 2000 몇 년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어떤 그 질병인 것처럼 분류하던 것도 삭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기록이 남아 있는 그런 그리고 선언이 남아 있잖아요. 세계 보건기구가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되게 그 명망 높은 그 학회가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쌓이면서 제가 그런 것들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하면서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어떤 기록이 있고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근거와 논리가 있으니까 대부분들은 다 이렇게 다 잘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도 이제 혐오에 갇혀 있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뭔가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 추구권.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이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분들이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선택하기까지 사회적 편견이나 많은 고민을 가지셨을 텐데요. 성 정체성 고민은 쉽게 나누기도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혹시 상담이나 지원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혹시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지자체 같은 게 있는지 심기용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포천에서 오늘 제목이 약간 스트리트 파이터 같이 인권 행사가 열리고 이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열어갈수록 지자체나 정부가 하는 일들도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쉽게도 아직 그 공식적으로 이 성소수자 관련해서 전문화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기관은 거의 없고요. 그 대신에 뭐 이제 저희가 일하고 있는 단체나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도 이제 나름 인권활동가로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담을 드릴 수는 있고, 그리고 성소수자 친화적인 심리 상담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성정체성을 고민할 때 상담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학교를 다니는데도 사실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성정체성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는 세계적인 지식인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정보와 지식이 되게 부족했거든요. 온라인상에서도. 그러면은 네이버 검색창 이런 데다가 게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네이버 지식 있는 애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이미 질문을 여러 가지 써놨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이 사람 말이 맞나 저 사람 말이 맞나 이렇게 내가 나의 개인기로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었던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려고 했어요. 너희는 어떠니? 너희는 정말 동성을 좋아해 본 적이 없니? 정말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렇게 이제 제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또 답변을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래 문화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것들이 다 공적인 방식으로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정보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웠고, 지금부터는 이제 좀 새로운 것들이 시도들이 늘어나면서 정보도 많아지고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방송이나 미디어 매체에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또 성소수자들은 정보들을 좀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책도 많이 나왔고, 책도 많이 나왔고 영상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아까 홍석천 하리수라고 했지만 저는 청소년 시기 때 그렇게 3명이었어요. 세상의 성소수자가 홍석천 하리수다 해가지고 그 되게 외롭게 컸던 청소년 성소수자였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지금도 근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보가 많은 것과 별개로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거라고 아까 커밍아웃이라고 했지만 다들 어쨌든 성 정체성을 숨기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외로워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적절한 정보가 사회에 나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너가 어떤 사람이든 너를 존중해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너가 나한테 말을 해도 돼, 나 들어줄 수 있어, 넌 어떤 사람이야 궁금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제 주변에 있었으면은 그거 자체가 되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지식과 정보가 아니더라도 나를 탐색하는 용기가 됐을 것 같고, 사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 몸에 대해서든 내 마음에 대해서든. 그러니까 내가 탐색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텐데 계속 아니라고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 정보에만 노출되다 보니까 많이 위축되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 여기에도 이제 당사자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주변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마음의 문과 어떤 곁을 내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이분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용기를 준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좀 와닿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주머니 사정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현재 생활비나 생계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그리고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경제적인 활동에 혹시나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소성훈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성소자들도 성소자가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뭐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버스 기사로 일하기도 하고 우체국에서 우체부 배달 노동자로 일하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노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성소수자들은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주변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어쨌든 활동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 그 단체에서 그 조금씩 이제 활동비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여기에 약간 보충을 하자면 제 수입벌이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런 경험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소수자라는 것 때문에 직업 선택을 할 때 분명 고려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 원래는 대학원생이 되고 싶었어요. 연구자가 제 꿈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시도를 하고 싶었는데 같이 뭐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해가 없거나 공격적인 선배가 좀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그 사람이랑 그 대학원에서 연구를 한다는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인권이든 최근에 어떤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나랑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생을 고르지 않았던 것도, 그런 것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을 선택할 때 그 공간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없는 공간을 찾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또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할 때도 결혼 얘기 안 하는 단체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명절도 아니고 뭐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결혼 언제 할 거냐고 애인 좀 데려와서 얼굴 좀 보여달라고. 저희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독립을 했는데 직장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제가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성소수자라는 정체성하고 연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포천에서 군부대를 나왔는데 이때 제가 지뢰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뢰 뭐 군 전시에는 지뢰를 씹는 역할이겠지만 사실 그나마 인권 활동가로서는 좀 뿌듯한 일이었는데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게 조금 재밌기도 하고 그게 되게 의미 있다. 어쨌든 포천시에 살면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경기 북부는 쥐레밭이잖아요. 이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비가 나거나 호우가 났을 때 너무 위험한 공간들이 많잖아요. 조금만 더 위로 가거나 산 쪽으로 가도. 그래서 그런 현실을 알고 내가 이 일을 좀 더 계속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부대 대대장님께서 성소수자는 나는 내 부하 직원으로 받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포기했던 경험도 있어요. 네, 저는 이 긴 말씀 중에서 솔직히 결혼 스트레스, 와,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이거는 뭐 성소수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자, 나이 먹으면 다 듣는 얘기고요. 다 같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직장을 선택하거나 할 때 조금을 고민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으셨는데요. 이런 경우 사회에서 이제 좀 바꿔줬으면, 체계적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교육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소성욱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그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성소수자 시민들의 권리를 정책 잘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 인구 그 총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누가 몇 명 있고 막 이렇게 시민들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때 성소수자를 파악하는 조사부터 좀 해야 하지 않나. 그게 뭐 이제 그 고민을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소수자 시민들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법과 제도의 정책으로서 반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제 성소수자들이 내가 이 조사에 응답하는 게 안전하고 괜찮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차별금지법이 지금 십수년째 얘기만 되고 있고 제정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차별이라 명명하고 그 차별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인데 그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하는 게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이제 커밍아웃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직장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려면 기용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변에 그러니까 내가 말해도 안전하겠구나, 내가 말해도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겠구나, 이런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커밍아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위협하겠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부당한 대우를 하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되면 절대 하지 않겠죠. 사실은 이렇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대로 이제 제정함으로써 성소수자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전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출발을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더 더불어서 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건 저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그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성소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가르친다고 동성애자가 되고 가르친다고 트랜스젠더가 되고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제대로 어디 상담받을 수도 없고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선생님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학창 시절을 보내는 분들이 좀 계시는 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제도 안에 이제 성교육이나 이런 인권 교육이나 이런 것에 성소수자 인권을 분명하게 포함시켜서 좀 제대로 이제 청소년들이 좀 힘들지 않을 수 있는 학창 시절이, 학교 생활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이 빨리 좀 보완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교육적인 부분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저 장애인 차별처럼 이제 차별금지법 관련돼서는 저 옆에 저희 센터장님께서 투쟁 전문가시니까 필요하시면 이제 모셔가셔서 투쟁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성소수자 인권 운동. 네. 이거 알아보니까 약 30년 정도, 길게 보면 35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작했던 시기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심기용님. 아, 네. 그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시민 운동, 인권 운동은 한국에서는 1993년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94년생인데 9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전해도에 소련이 붕괴했죠. 갑자기 역사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 내에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되게 중요한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냉전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가 막 싸우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체제 경쟁이 너무 심했을 때는 이런 인권 얘기하는 거, 소수자 얘기하는 거 자체가 되게 사치스럽게 생각됐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에 소련이 붕괴하고 일단 이제 미국이나 자유주의 국가들이 뭔가 역사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면서 한국 내에서도 조금 더 다양한 공간에 있는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모습의 소수자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인권 운동이 되게 넓어졌던 게 하나의 배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1993년에 시작이 됐고 그 다음 그 93년에 동성애자 인권 단체가 처음 만들어졌고 그 동성애자 인권 단체가 남성 동성애자 단체, 여성 동성애자 단체로 94년도에 분화가 됐고 제가 있는 단체가 그 남성 동성애자 단체가 이제 31주년이 오래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시작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역사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기록하는 작업들을 그 동료 연구자들하고 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보면 정말 숨막힐 것 같은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제가 시민분들 이렇게 앞에서 나 자신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걸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대, 정말 좀 고요하고 참혹한 침묵의 시대였다고 전 보여지는데 지금은 계속 용기 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성소수자들이 미디어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시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하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여러 앞선 용기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하죠. 근데 이제 많이 안 달라진 건 사실 그렇게 운동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성욱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그 변화하지 못했거나 몇 가지 성취는 있었는데 되게 핵심적인 변화들을 계속 외면받고 있는 게 한계라면 한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변화 중에는 그래도 되게 고무적인 건 우리 되게 좀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어요. 건강보험에 그 배우자가 일을 안 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건강보험 다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 가입자든 뭐 직장 가입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내 배우자가 일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될 때 그 건강보험 비용을 이제 그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가 대신 납부하거나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끔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해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엄청난 성과고 변화죠. 거기에 이제 법원에서도 더 이상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동성 배우자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그 판결문이 되게 진취적으로 나와서 굉장히 기뻤던 사건이 있고 제 옆에 계신 이 성욱님께서 그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를 최고 하셔서 나온 변화라서 다 같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사례나 판례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이어서 원래 사실은 이제 현재 상황만
평가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답변을 해주셔서 네, 질문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소수자 운동이 2000년대에 들어서 좀 더 활발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특히 퀴어 문화 축제를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축제가 사회의 시선을 많이 바꾸는데 영향을 줬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수성욱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퀴어 문화 축제는 전국에서 이제 여러 곳곳에서 열리는데 그 지역마다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 조직위원회에서 매해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열리고 대구, 뭐 인천, 뭐 춘천 이렇게 각 지역에서 또 열리는 축제인데 성소자들에게 퀴어 문화 축제의 의미는 그날만큼은 내가 이 사회에서 숨기지 않고 몰래 살지 않고 그날만큼은 내가 나인 모습 그대로 거리에서 드러낼 수 있는 날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이제 가시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성소자들이 그리고 성소자를 지지하는 동료 시민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까지도 보게 되면 야 이런 게 필요하구나 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또 좀 잘 되어야 되는데 이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려고 하면은 약간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 되게 방해를 해요. 저번 대구 같은 경우는 홍준표 시장이 너무 방해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번에 경찰들이 또 집회 또 좀 방해하고 그랬는데 막 다른 축제들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방해 공작이니 뭐 못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없는데 굳이 퀴어 문화 축제 할 때만 되게 못하게 하려고 혹은 조금 작게 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너무 힘든 일 같아서 좀 방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성소자들이 마음껏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축제까지도 억압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바로 옆에가 포천시청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여기 포천시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억압이나 이런 자제가 없기를 이제 기대해 보면서요. 자, 요번에 TV에서 전 문현배 재판관이 퀴어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주거나 고용, 의료 등은 인정하지만 결혼이나 가족관계 같은 법적 권리는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기용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최근에 되게 유명해지면서 큰일을 하셨죠. 큰일을 하셨는데 굉장히 유명해지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평론들을 하시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헌법재판관까지 가셨던 분이니까 더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문영배 재판관님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딱히 뭐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법적인 정비와 그 정비,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변화가 왔을 때 사회적인 혼란이 얼만큼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가 변하면 뭐 얼만큼 변해야 되지 가늠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손석희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신 건데 그 방송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동성혼이 법제화되면은 사회가 갑자기 막 뒤집혀질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변화는 결혼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말고는 없다가 결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법 조항들 보면 부부라고 해서 아비부자랑 아내부자를 써가지고 성별적인 표현들이 사실 민법에 되게 많은 부분에는 적혀 있어요, 가족법에. 근데 혼인 자체를 규정한 그 민법 조항을 보면은 성별이 규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해외 어떤 국가들처럼 동성혼이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하위 법률에서
그렇게 성별이 좀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부부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성별과 상관없이 두 명의 합치된 의사로 혼인할 수 있게 그 조항을 바꾸는 거. 한 조항만 바꾸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성욱님은 결혼을 하셨으니까 예시로 부적절하고 어떤 친구가 있다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혼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혼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아시는 그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 친구의 의료 보호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상속권이 제가 우선이 되거나 여러분 결혼하면 생기는 일이 그냥 저한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많지 않고 법적으로 갑자기 막 엄청나게 혼란이 있지 않은데 근데 특히나 이제 법률 계층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법률까지 막 다 하나씩 다 고치고 막 그래야 되는 건가 하고 좀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혼란을 좀 염두하시고 걱정하시는 것 같다. 성소수자를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존중하신다고 하니 동성혼이 법제화되는데 또 나중에 의견을 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조항만 고치면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 조항이 고쳐져서 모든 분들이 결혼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없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자, 저희 20분 정도 토론 시간이 남았는데요. 혹시 관객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말씀 바로 질문 나오셨는데요. 잠시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일자리 하고 있는 정상원인데요. 아까 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 사실 사람들은 뭐 이제 여성이면서 동시에 성소수자이면서 또 동시에 장애인일 수도 있고 또 이주민이면서 성소수자일 수 있고 사실 사람의 그 사람을 규정하는 어떤 정체성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이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게 마음으로는 쉽게 이제 이해하기는 조금 사실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거나 좀 할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 중에서 저희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혹시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OTT를 쓰시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OTT별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뭐 넷플릭스부터 해서 뭐 왓챠든 티빙이든 말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잘 모르겠는데 저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드라마 영화로도 나왔고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영화 혹은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고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영화는 제가 남자 배우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남자 배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김고은 씨가 나와서 있고 남자 배우 이름이 노상현이라고 있었고 그다음에 드라마는 남윤수 배우라고 요즘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 이제 드라마도 나와서 여러분 친숙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개봉관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게이 커뮤니티, 그러니까 게이 공동체, 한국의 게이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되게 한국 역사상 제가 감히 평가하건데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나와서 탈북자 게이의 이야기를 담은 3670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했는데
이 3670 영화도 되게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고 동성애자의 삶이나 이런 걸 이해하고 싶으시면 그런 영화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내년에 개봉하는 에디와 앨리스라는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내년 개봉될 예정인데, 혹시 이제 포천에서도 개봉이 될 수 있으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네. 네. 예, 그리고 그 부모 모임,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이야기를 찍은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소수자 자녀와 그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다큐로 찍은 영화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 제7회 포천인권 문화제에서 그 영화를 이렇게 좀 상영해봐도 어떨까, 이렇게 그게 참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 오른쪽에 담당자분 계세요. 네. 네, 그런 그 영화도 따로 보셔도 되고 아무튼 추천드립니다. 네, 한 번씩 보시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이번 연도에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에 이제 초대받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사실 사람이 타인을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어떤 내 앞에 있는 뭐 누군가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사는 거는 사실 나 살기도 바쁜데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을 좀 돌아보고 내 옆을 쳐다보고 어떤 동료 시민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이 포천 인권 문화제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획하고 진행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면서, 또 성소수자 동료 시민들도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뭐 느끼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항상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옆에 지금 심기용님 마무리 인사 전에 이게 또 성소수자 인권이 이렇게 또 궁금증이 많으신가 봐요. 여기 질문이 한 분 더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대도시의 사랑법 영화를 너무 재미있게 봐서 전 2번이나 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공감 갔던 장면이나 좋았던 장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질문 있을 때 또 손 드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뭐 제가 빨리 답변해 드릴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혹시 옆에 와서,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아예 저분 질문까지 듣고 답변하고 마무리까지 하면 어떨까요? 궁금한데 경찰 경찰 전시파원 집어넣는 나무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찰 전시파원에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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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나무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면 경찰이 잡아가냐고요? 나무 거예요? 나쁜 거냐고요? 나쁘지 않아요. 잠깐만요. 어떻게 다시 한 번만. 지금 혹시 질문이 경찰이 가족을 병원에 아니에요? 네. 경찰 전시병원에다 집어넣는 가족 집어넣는 나무 거예요?
경찰이 정신병원에 이제 가족을 집어넣는 게 나쁜 거냐고 질문하신 게 맞을까요? 네, 맞다고 합니다. 아, 네. 경찰이 장애인 가족분이 이제 당사자분을 정신병원에 넣으면 나쁜 것이냐 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사자가 장애인 당사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성소수자 당사자가 아니죠? 네. 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 이제 강제 입원이나 아니면 이제 폐쇄병동 입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정말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되게 차별적인 이유로 강제 입원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장애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성소수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차별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제 그것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사건별로 파악은 해봐야겠지만, 네, 어떤 차별적인 이유가 있어서 강제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게 질문의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하겠어서 이게 적절한 답을 못 드렸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다른 분들이 더 또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사랑법의 경우에는 아까 인상적인 장면 몇 가지 꼽아주실 줄 수 있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사실 그 제가 영화보다 드라마를 먼저 얘기한 건 제가 영화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해서긴 한데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이 영화가 일단 뭐냐면요. 게이 당사자랑 여성인 친구가 젊은 두 친구가 그 서로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입장, 게이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동거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게이랑 여성이랑 이렇게 동거를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친밀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서 잘 표현이 되는데 저는 영화 내내 조금은 제가 영화보다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던 게 영화에서 조금 오글거리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막 울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 결혼식에서 마지막에 이제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울 뻔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상현이 노래도 춤도 잘 못 추는 연기를 진짜 잘하는구나. 이게 연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보면서 되게 서로 진정으로 좀 위해줄 수 있는 입장의 친구를 가진 어떤 이야기가 되게 잘 전달돼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서로 친구가 되어가는 그런 지지 관계, 여성의 삶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동성애자의 어떤 삶을 지지하는 관계가 되게 잘 드러난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는 네, 오늘 포천 오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저는 그 부대를 가기 싫고 군부대를 이제 돌이켜 생각하기 싫고 이쪽으로 오기 싫다는 거지 포천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한 기여와 봉사를 제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포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오늘 궂은 날씨에도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아까 단체랑 이름 다 소개해 드렸는데 연락 주시면은 또 성실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름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 절대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필요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현실에 대해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띤 토론이었죠. 오늘은 성소수자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토론자분들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